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50대 중반 여성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점심만 먹으면 눈이 감기고 오후 3시쯤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초콜릿이나 사탕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또 졸려서 소파에 앉으면 바로 잠들어요. 제가 단기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계시면 혹시 공감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특히 직장인분들, 점심 먹고 오후 2시쯤 되면 커피 한 잔 없이는 못 버티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분한테 연속혈당 측정기를 붙여드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났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졌어요. 이분의 혈당은 단 한 번도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식후에 180, 200까지 치솟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당이 떨어졌다는 느낌은 실제로 단기 떨어진 게 아니라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낙차 때문에 생긴 착각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40년 가까이 건강을 공부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단순히 식곤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알게 되면 오늘 당장이라도 설탕 들어간 음료수를 멀리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습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콜라 한 캔에 각설탕이 몇 개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5개? 8개? 아니요. 무려 13개에서 15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목마르다고 시원하게 들이키는 그 콜라 한 캔에 말이죠. WHO에서 권고하는 하루 당분 섭취량이 50g인데 콜라 한 캔만 마셔도 이미 그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현재 한국인의 평균 당분 섭취량이 하루 130g이 넘는다는 겁니다. 1960년대에는 고작 5g 정도였어요. 60년 만에 25배가 늘어난 거죠. 일하면서 당뇨병과 대사질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확연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환자들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30대, 심지어 20대, 당뇨병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젊은 치매 환자도 2배로 증가했고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대체 뭐길래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먼저 혈당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야겠죠. 혈당은 말 그대로 혈액 속에 흐르는 당분, 즉 포도당의 양을 말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변환되고 이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전신의 세포로 전달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공복 혈당은 70에서 100 정도입니다. 그리고 식후 2시간이 지났을 때 혈당이 140을 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가 공복의 100에서 125 사이면 공복 혈당장애, 식후 2시간에 140에서 199 사이면 내당 능장애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 전 단계예요. 그리고 공복 혈당이 126 이상,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당화혈색소로는 5.7에서 6.4가 전 단계, 6.5 이상이면 당뇨병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매년 5%에서 10%씩 당뇨병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10명 중 1명은 1년 안에 당뇨병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단계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혈당 스파이크는 뭐냐? 예전에는 손끝을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내서 혈당을 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밖에 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식후 고혈당이 있네요. 이렇게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이라는 게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걸 팔에 붙이고 있으면 5분마다 자동으로 혈당을 측정해서 스마트폰으로 그래프를 보여주거든요. 그 그래프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혈당이 갑자기 쑥 치솟았다가 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 모양이 꼭 뾰족한 스파이크처럼 생겼다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의학 용어로는 글루코스 익스커전, 혈당 변동이라고 하는데 스파이크라는 표현이 훨씬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죠.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가야 스파이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서울대병원에서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 식전에 비해서 식후가 최소 50 이상 올라가면서 동시에 140을 넘어야 스파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복에 90이었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130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면 이건 정상 반응이에요. 근데 180, 200까지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특히 이런 일이 하루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 식사마다 매일 반복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온 아주 중요한 연구가 있어요. 비당 요인들을 대상으로 식후 1시간 혈당을 측정했는데 145 이상 넘는 사람들과 안 넘는 사람들을 나눠서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145가 넘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병이 2.8배나 더 많이 발생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후 1시간 혈당이 엄청나게 중요한 예측 인자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결국엔 떨어지는 거잖아요. 고혈당 상태가 오랫동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위험하냐?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바로 우리 몸의 항상성에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천도 36.5도 정도로 유지되죠. 혈압도 일정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요.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70에서 100 정도의 좁은 범위 안에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 우리 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췌장의 베타세포가 혹사당해요.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춰야 하는데 혈당이 200까지 치솟으면 그만큼 많은 양의 인슐린을 급하게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췌장 베타세포가 지쳐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쥐의 췌장 베타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3그룹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정상 혈당 환경, 두 번째는 계속 고혈당 환경, 세 번째는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 환경에 5일 동안 노출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상 혈당에서는 세포가 거의 100% 꽉 차서 건강했어요. 지속적인 고혈당에서는 약 40% 정도가 파괴됐고요. 그런데 혈당 변동 환경에서는 무려 70%에서 80%가 파괴됐습니다. 지속적인 고혈당보다 혈당 변동이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포는 고혈당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그거에 적응하려고 방어 기전을 활성화시켜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세포가 그 방어 기전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해요. 올라갔을 때 방어 준비를 하는데 다시 내려가 버리니까 기전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는 증가하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은 100% 발휘되지 못하니까 세포가 많이 죽는 겁니다. 혈관 내피세포도 마찬가지예요. 혈관 가장 안쪽을 감싸고 있는 내피세포를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지속적인 고혈당에서는 60%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혈당 변동 환경에서는 겨우 20%에서 30%만 살아남고 70%에서 80%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말 그대로 혈관에 스파이크를 꽂는 거예요. 혈관 내피세포를 찔러서 상처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이 수축되고 혈전이 만들어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결국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 몸 곳곳의 혈관에서 일어나면
당뇨병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 연구 데이터를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혈당 변동이 심한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고 주요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2배에서 3배 높아요. 더 무서운 건 미세혈관 합병증인데 신장 합병증이나 눈 합병증 같은 경우는 위험이 3배에서 7배까지 높아집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30년 넘게 당뇨를 앓으신 분이 계셨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 혈당이 500이 넘어서 측정이 안 될 정도였대요. 바로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고 그 후로 혈당 관리를 나름 열심히 하셨어요. 운동도 하시고요. 그런데 5년쯤 지나니까 치주염이 왔어요. 치과에서 충치는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잇몸이 안 좋냐? 당뇨 때문이니까 대학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하더래요. 결국 이빨을 다 잃으셨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혈당 관리에 들어갔는데 이미 신장 합병증도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지난 5년간 당뇨병 환자는 25% 증가했는데 합병증 환자는 26% 늘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보다 합병증 환자가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미국 의사협회지에 실린 논문에서 혈당 변동이 당뇨병 합병증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합병증의 위험 인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혈당 스파이크의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바로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입니다. 2016년쯤부터 비만의 기전에 대한 학계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찐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먹는 게 쓰는 것보다 많으면 살이 찌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근육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방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몸에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2개 있어요. 하나는 근육으로 가는 고속도로, 하나는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 근육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평소에 1차선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기껏해야 2차선으로 확장됩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평소에는 1차선이었다가 인슐린이 분비되면 갑자기 8차선으로 확장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근육은 2차선밖에 안 되니까 병목 현상이 생기고 남는 에너지는 전부 8차선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3곳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요. 복부 내장 지방, 지방간, 그리고 근육 속 지방, 즉 마블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슐린이 계속 많이 분비되다 보면 근육의 인슐린 수용체 아래쪽 분자 생물학적 기전들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인슐린이 충분히 나와줘도 에너지를 근육으로 넣어주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필요한 인슐린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럼 근육의 병목은 더 심해지고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16차선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이때 혈당 스파이크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단순당이나 정제곡물을 먹으면 혈당이 아주 빠르게 올라요. 흰쌀밥의 당지수가 80에서 90인데 이건 포도당을 그대로 원샷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가면서 동시에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관 안의 포도당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럼 췌장은 많은 양의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해야 하고 이 인슐린은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활짝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이 혈당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뚝 떨어지는 순간 우리 몸은 당이 떨어졌다 고 착각해요. 실제로는 70 아래로 안 내려갔는데 말이죠. 그래서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짜장면 곱빼기에 콜라 한 잔 마시고 오후 3시쯤 되면 엄청 배가 고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다시 단 거, 밀가루 음식 찾게 되고 먹으면 또 스파이크 치고 인슐린 폭등하고 혈당 급락하고 다시 배고파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근육이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인슐린 저항성은 심해지고 스파이크는 더 높아지고 내장 지방은 늘어나고 지방간은 심해지고 근육 속에는 마블링이 끼게 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쌓인 내장 지방, 지방간, 근내 지방이 나쁜 호르몬들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좋은 지방 호르몬은 줄이고 나쁜 지방 호르몬은 늘려서 식욕은 더 증가시키고 지방을 태우는 능력은 떨어뜨립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본래 지방이 충분하면 식욕을 억제해줘야 하는데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충분히 먹어도 식욕이 억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조직의 화이트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화이트닝이라고 하면 뭔가 좋은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지방 조직에는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있는데 갈색 지방은 지방을 태워서 열을 만드는 좋은 지방이에요. 그런데 과당을 많이 섭취하거나 지방 호르몬의 균형이 나빠지면 갈색 지방이 백색 지방으로 바뀌면서 열을 만드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억울하죠? 더 비만해지는데 기초 대사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염증 물질들이 계속 분비돼요. 이 염증 물질들이 근육을 녹이기도 하고요. 결국 체중은 늘어나는데 근육은 줄고 지방만 늘어나고 체형은 망가지고 대사 시스템은 엉망이 되고 기초 대사량은 떨어지고 식욕은 더 높아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최근 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뇌 건강까지 망친다는 거예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유리지방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염증을 만들고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혈당이 너무 높으면 단백질이 당화되는데 마치 고기가 탄 것처럼 단백질 표면이 당으로 덮이는 거예요. 이런 변화 때문에 뇌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상황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빠르게 생성됩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의 주범이에요. 원래 이 아밀로이드 베타는 자는 동안 제거가 돼야 하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몸에 부종이 생기거든요. 부종이 수면질을 떨어뜨리고 수면질이 떨어지면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가 안 되고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또 식습관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마인드 식단이라고 불리는 저속 노화 식사를 10년 동안 실천한 그룹과 정크푸드를 먹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마인드 식사 그룹의 뇌 노화 속도가 75%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어요. 정크푸드 그룹이 10년 동안 뇌 노화가 100이라면 마인드 식사 그룹은 25밖에 안 늙은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실제로 30세 이하 젊은 당뇨병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젊은 치매 환자도 2배 증가했습니다. 한국인의 당분 섭취량이 60년 만에 25배 늘어난 것과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이 혈당을 이렇게 치솟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나는 모든 것들입니다. 콜라, 사이다, 주스, 이온 음료, 설탕, 시럽, 꿀. 이런 것들은 단순당 덩어리예요.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특히 액체 상태의 당은 정말 위험해요. 고체는 씹어야 하니까 천천히 흡수되지만 액체는 원샷이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 정제 곡물들입니다. 흰쌀밥, 밀가루로 만든 빵, 떡, 라면, 국수, 케이크. 이런 것들의 당지수가 80에서 90이에요. 포도당을 그대로 먹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전날 밤 10시에 라면에 밥까지 먹고 잤더니 다음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혈당이 치솟더라고요. 전날 먹은 라면이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세 번째, 착즙 주스와 스무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착즙 주스를 드시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이 많아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는데 착즙을 하면 섬유질은 다 걸러지고 과당만 남거든요. 그럼 액상과당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간 수치가 갑자기 나빠지고 당화혈색소가 올라가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여쭤보니 최근 3개월 동안 아침을 착즙 주스로 바꾸셨더라고요. 다시 과일을 통째로 드시고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드시라고 했더니 몇 달 뒤에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네 번째, 과당입니다. 특히 액상과당, 고과당 콘시럽이 들어간 음식들이 문제예요.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파는 콜라에는 액상과당이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파는 콜라에는 설탕이 들어가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운이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액상과당은 알코올만큼 나쁘거든요. 과당은 주로 간에서 대사되면서 지방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근육 속에도 지방이 끼게 만들어요. 마블링이 생기는 거죠. 고기에 마블링이 많으면 맛있다고 하지만 우리 근육에 마블링이 끼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과당은 우리 뇌의 렙틴 저항성을 만들어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 단짠 음식입니다. 요즘 단짠이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장에 SGLT1이라는 수송체가 있는데 이게 당과 나트륨을 동시에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짠 음식과 단 음식을 같이 먹으면 당 흡수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여섯 번째, 의외로 한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한식이 건강하다고만 생각하세요. 물론 나물 같은 건 좋죠. 근데 간장, 고추장, 된장에 다 단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식 먹을 때 국물 드시잖아요. 국물에 소금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과 단기 같이 들어가면 흡수가 엄청 빠릅니다. 제가 실험했을 때 한식 도시락 먹었을 때가 혈당 스파이크가 제일 높았어요. 김밥도 마찬가지예요. 김밥은 설탕 넣은 식초밥이거든요. 카레라이스도 당지수가 엄청 높고요. 떡볶이, 순대, 튀김 이런 김떡순도 다 위험합니다. 일곱 번째, 제로 음료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제로 콜라 마시는데요 하시는데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들도 문제가 있어요. 인공 감미료가 장내 세균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혈당 조절을 나쁘게 만든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단맛에 길들여지면 보상성 행동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제로 콜라 마셨으니까 다른 거 좀 먹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지켜줄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비전분 채소들입니다. 시금치, 양배추, 파프리카, 오이, 브로콜리, 양상추 이런 것들이요. 이런 채소들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 흡수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50에서 300g의 비전분 채소를 탄수화물 전에 먹으면 혈당 상승이 30%에서 40% 감소한다고 해요. 두 번째, 달걀입니다. 특히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에 두유 한 잔, 이게 정말 좋아요. 준비 시간 1-2분이면 되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점심때 혈당까지 안정시켜주는 세컨드 밀 이펙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믈렛도 추천합니다. 달걀만 먹으면 지루하니까 파프리카나 시금치 같은 채소를 듬뿍 넣어서 오믈렛으로 드세요. 세 번째, 무가당 저지방 그릭 요거트입니다. 우유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유당이 유산으로 분해되어 있고 단백질이 펩타이드로 분해되어 있어서 소화 흡수가 쉽고 비타민 K2도 풍부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90%가 유당불내증이 있으니까 우유보다는 요거트가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견과류와 아보카도입니다. 견과류는 하루 30g 이하로 드시고요.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두부도 좋은 옵션이에요. 다섯 번째, 양념 없이 조리한 단백질입니다. 수육, 생선 소금구이, 킹크랩 이런 것들이요.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같은 고기도 양념을 발라서 구우면 혈당이 많이 오르는데 그냥 찌거나 소금만 뿌려서 구우면 혈당이 훨씬 덜 올라요. 여섯 번째,
현미와 잡곡밥입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이 훨씬 낫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거든요. 이제 궁합과 흡수율 이야기를 해볼게요. 같은 음식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요. 달걀과 채소를 같이 먹으면 채소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달걀의 지방이 도와주거든요. 두유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의 시너지 효과가 나고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얹어 먹으면 항산화 효과와 혈당 안정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베르베리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크롬은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고, 마그네슘은 포도당 대사에 필수적이에요. 알파리포산은 항산화 효과가 있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다만 영양제는 보조적인 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식습관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전 황금 습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150에서 300g 손에 올려놨을 때 이렇게 수북하게 올라오는 정도입니다. 섬유질이 장에 먼저 깔려서 당 흡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거든요. 2019년 이탈리아에서 나온 체계적 검토 논문을 보면 17개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이 30%에서 40% 감소했다고 해요. 두 번째, 단백질을 중간에 드세요. 달걀이든 고기든 생선이든 두부든 단백질이 완충 효과를 줍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줘요. 세 번째,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그것도 최소 15분, 권장하기로는 30분 후에 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는데 시간 간격을 안 두시거든요. 채소 먹고 바로 밥 먹으면 소용없어요. 최소 15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채소가 장에 깔리고 단백질이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네 번째, 식전에 사과식초 희석액 한 큰술 드세요. 아세트산이 위 배출을 지연시켜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다만 원액으로 드시면 치아가 상할 수 있으니까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 드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세요. 다섯 번째,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식후 1시간이 혈당이 가장 높을 때예요. 그때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인슐린 없이도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해서 혈당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30분 걷기보다 매 식사 후 10분씩 걷기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제 실천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아침에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아메리카노 마시기 2번 아침 식사로, 달걀 더하기, 채소 더하기, 두유 조합하기. 3번 식사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최소 15분 간격 두기 4번,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기 5번, 액체 탄수화물 주스, 콜라, 이온 음료 끊기 6번 과일은 착즙하지 말고 통째로 먹기 7번 간식은 견과류나 방울토마토로 바꾸기 8번, 매 식사 후 10분 산책하기 9번 한식 먹을 때 국물 적게, 반찬 먼저 먹기 10번 연속 혈당 측정기로 내 몸의 반응 확인해보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절망하세요. 이제 평생 약 먹어야 하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거나 당뇨병 진단 초기, 특히 5년 이내라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완화가 가능해요. 공복 혈당이 100 넘기 시작한 게 진단 5년 전쯤이고 113에서 125 정도면 사실상 당뇨병으로 보는데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최대한 빨리 체중 감량, 식단 조절, 운동을 시작하시면 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사람들이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구마, 옥수수, 두부과자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단기 많아요. 진짜 건강한 간식은 삶은 달걀, 채소 스틱,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무가당 그릭 요거트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입이 심심해서 뭔가를 자꾸 먹게 된다면 그건 진짜 배고픔이 아니에요. 감정적 식욕입니다. 지루함, 외로움, 스트레스 때문에 도파민을 찾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제의 탄수화물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파민을 만들어야 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그리고 집에 과자나 라면을 아예 사놓지 마세요. 눈에 보이면 먹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거꾸로 해야 합니다. 쓰면 삼키고 달면 뱉어라. 당장은 입이 즐겁지 않아도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진짜 건강이 찾아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 댓글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저속 노화 밥상 레시피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세 끼 정확히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장보기 리스트까지 다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오늘부터 식후 10분 걷기 실천하실 분들 댓글에 실천 이렇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응원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건강을 바꿉니다. 우리 함께 해봐요. 오늘도 건강하세요.